네, 정치본색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그야말로 일파만파였습니다. 굴욕 외교 아니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요. 욕설 파문은 거의 정점을 찍었다 해도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또한 화제가 되긴 지난 해외 순방과 비교했을 때 또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또 향후의 정치권은 이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두고 어떻게 나뉘게 될지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안개 속 정치권 이슈들 저희가 오늘 시원하게 좀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의 최정환 편집인 전경환 정치평론가 최민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난리였습니다. 해외 순방 나가면 기대와 우려라는 표현들이 언론엔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일단 또 나가고 보니까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들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는 일단 이것이 굴욕 외교인가? 과연 이 논란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지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먼저 좀 저희가 접근을 해보고 내막을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정환 편집인께서는 그간 있었던 해외 순방과 관련된 보도를 좀 정리를 해보셨잖아요. 이 굴욕 외교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수지, 진보지라고 분류되어 있는 신문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이 좀 다를 뿐인데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필두로 한 진보 언론, 다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다 정말 이번 순방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그 활동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조선일보는 그래도 네. 윤 대통령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한 네.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도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순방의 여기가 그 조선일보의 논점에서 그런 정도가 보도가 나왔다면 결국 그 빵점 외교, 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굴욕 외교로 대표되는 그런 윤석열의 이번 순방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 특히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니까 48초 바이든과 만난 것도 뭐랄까 이제 전기차 차별이나 통화 스와프를 논의했다고 심지어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일 정상회담을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었고요. 또 중앙일보는 33개월, 실제로 한일 정상이 만난 시간은 30분인데 33개월 만에 만났다를 강조하는 보도를 했고 특히 조선일보는 48초라는 짧은 시간에 전기차 차별이나 통화 스와프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반면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자체를 외교 참사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해서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일보도 사실 오피니언란 이런 데에서는 48초 만남에 저자세 논란까지 부른 외교 실책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긴 했으니까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의 행보에 높은 점수를 언론들도 주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의견에 좀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우리 정경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굴욕 외교입니까 아닙니까? 그 빵점 외교죠. 빵점입니까? 굴욕적이기도 하고 또 성과도 전혀 없는 이제 외교다 이렇게 보고요.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것이 국내 정치에 어떤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좀 언론 용어로 마사지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쉴드 친다, 마사지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씩의 이제 그 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빵점 외교였고 굴욕 외교였다. 그러면은 만남 자체가 중요한 회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간의 정상 만남은 의제보다는 만남 자체가 중요한 때가 있죠. 그럼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시점도 있고 또 지금같이 한미 간에 한일 간에 아주 첨예한 경제적 문제 또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제화시키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났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48초 만날 거 어디 있습니까? 4초만 만나고 그냥 악수하면 사진 찍고 끝내죠.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지금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뭔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참모들이 미리 가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이거는 어디까지 미국이 양보하고 일본은 대화에 응해올 것인지를 따져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을 대통령이 가서 마지막 활용 점정 도장을 찍고 오는 것인데, 그런 일체의 행위가 없이 그냥 겉으로 보더라도 굴욕 외교,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의제 정리조차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안 한 상황에서 그냥 덜컥 만나가지고 아무런 논의를 못하고 왔던 이것을 어떻게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며 또 대통령실에서 이걸 발표를 하느냐.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 너는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해서 해외 나가서 애국하고 있는데 이렇게 폄훼하면서 다시 정쟁을 몰고 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참으로 특이하고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단 회담 자체가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미 뭐 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느끼고 있을 거고요. 조율되지 않은 것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다라는 잘못.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까지 나갔는데 현지에서 한미 회담이 그렇게 디폴트 값이었던 한미 회담이 어그러지면서 초청도 받지 않았던 자리에 가서 바이든을 만나는데 심지어 48초를 만나고 여기에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이 굴욕 왜곡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사전에 의제가 조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사전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밝힙니다.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의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던져놓고 못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전에. 그런데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가기 전엔 이미 바람을 이제 연기를 피웁니다. 예. 자, 정상회담 추진할 것 같다. 이번에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얻기보다는 국내에서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어떤 식으로든 회복해 보겠다는 청와대 정무 라인 또는 홍보 라인에서 아, 이거 잘 써야 되겠다 지금. 그런데 의제가 정리됐는지 되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덜컥 할 것처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놓으니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과거 정부 보십시오. 추진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나는 거지. 그렇죠.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에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준비 안 해놓고 기대는 줘놓고 가보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의제 정리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48조 만난 거를 정말 한 4년 8개월쯤 만난 것처럼 네네. 저렇게 가공해서 모든 문제가 다 처리된 것처럼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이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지난 15일이죠.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흔쾌히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해외 순방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 담당자들, 외교 라인들 꼭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유엔 총회를 가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1순위가 바이든 대통령이고 2순위가 구테우스 총장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려고 노력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실이 정리되지 않은 일정을 흔쾌히 합의했다고 언론에 공표한 것,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며칠로만 시간을 돌려보면 일본 측의 반응이 한일 정상회담만 놓고 본다면 일본 쪽은 보통 이제 언론의 보도를 모니터링 해보면 이제 흘러나오는 기사들이 많아요. 내각에서. 일본 측은 이거 이제 일본 언론 보도예요. 일본 측은 시간과 장소를 알리면서 뉴욕 시내 유엔 일본 정부 대표부 빌딩을 알리면서 이 시간과 장소가 아니면 무리다. 그래도 온다면 이라고 전했다고 하고요. 이에 윤 대통령은 일본이 말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일단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요. 일본 기자들은 일본 대표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을 사전 준비 장면부터 목격을 했지만 당시에 한국 기자들, 이게 비밀리에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회담장이나 성사 여부를 몰라서 일본 측은 훨씬 더 윤 대통령이 오는 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줘. 한국이 빚졌다. 이거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일본 아니 아무도 대답을 지금 못하잖아요. 왜 어기 막히니까 이게. 아 이거 뭐 일본 말을- 언론 보도에 진짜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정상회담 일방 발표에 기시다가 화낸 거는 뭐 이건 일본 언론 보도가 원래 먼저 나왔던 건데 이게 이 대목이에요.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죠. 한국이 빚진 거다. 상대방도 의욕은 보이고 있다. 얼마나 잘하는지 솜씨를 지켜보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회담이 끝난 후 주위에 말했다고 한다. 이거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예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 언론이 간혹 자국 이익을 위해서 아닌 걸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제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강제징용 보상 문제를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양국의 민간이 어떤 식으로는 하자고 할 거냐 말 거냐. 일본은 그 자체의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논의만 하면 네. 국가 간의 배상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하니까 이제 이게 양국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 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했는데 이거조차도 논의할지 논의하지 않을지가 없으니까 자 계속 한국에서 들이댑니다. 일본은 의제가 정리 안 돼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단 만나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만나고 보는 행위를 아까 얘기했던 만남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의미 없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만남을 해놓고는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그 뭘 논의했습니까? 자 이제 3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하러 미국에서 갔다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의제로 아예 삼지를 않았어야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만나는 것 자체를 만들고 연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본한테 한 수 잡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빈깡통 외교라는 비난 듣고 실질적으로 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진척이 되도 않으니까 피해자만 골탕을 계속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반도체나 자동차나 그다음 또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미국에다가 이제 그 시장을 내어주고 우리 기업들 미국에 투자를 독려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 그러면 이제 한국이 절대 걸림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만이 바이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 대해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굴욕적인 정말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가가지고 정말 한번 만나달라고 네. 사정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더 이렇게 회담에서 잘 보이려고 내가 이런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를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한미의 어떤 대미 무역이나 이런 데서 한국에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결국 이걸 한국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율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외교 실무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교관들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고 외교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율은 돼 있었을 거예요. 단지 이제 거기서 포장을 대통령실이든 어떤 정부 부처에서 그 실무자들끼리 확인됐던 것보다는 조율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이 포장을 해서 국민들한테 기대를 갖게 만든 이 사람들이 잘못이죠. 예. 그래서 저는 실무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여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굴욕 외교, 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말씀하세요. 굴욕, 굴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일 관계만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유엔 총회에서 만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똑똑했다. 왜냐하면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합쳐도 70%가 넘지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치면 네네 두 사람 합쳐도 7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합칩니까 왜? 눈치 싸움을 한 거죠. 눈치 싸움을 해서 네.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똑똑하게 처사를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쌓여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라고 표현을 했고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바탕으로 양국이 발전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이제 회담과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미 정상회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지만 어쨌든 48초 만난 겁니다. 근데 48초도 사실 못 만날 뻔한 거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맞죠? 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그겁니다. 1억 불을 공여하는 부분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이전에 결정됐던 사안이었냐? 아니냐? 요 대목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날 오후 5시에 그 구글 CEO와 오라클 CEO를 만나려고 우리 정부에서 주최한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의 일정이 약간 바뀌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그럼 그 행사를 취소하고 바이든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초청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끼려면 백악관 쪽에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연통을 넣어서 제발 껴주십시오 해야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끼게 되는지 그 연유를 모르잖아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데 사전 조율이 안 된 것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한미 정상회담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갔고 미국 방문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밀어붙이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까지 했겠죠. 네. 외교라인이 총동원이 됐겠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정상들이 같이 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유엔 총회의 특성상 개별 일정을 따로 빼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의 국내 일정이 있어서 섞이는 경우에는 조율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은 조율 자체가 불가능한데 사전이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는 믿음 하나만 갖고 이제 가다 보니 정상회담 자체가 안 된 거죠. 자, 준비 안 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질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48조 회담을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의 문제. 영상을 다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저는 여러 번 돌려서 봤는데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은 가히 남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눈짓이 옆에서 실실실실 보고 그다음에 그 박진 지금 대사죠. 외교부 장관. 네. 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통역하는 그 통역관은 또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춤. 아니 그렇게 하다가 만났어요. 하여튼 그러고 만나서는 그 어깨 소나무 올리는 그걸 가지고 사진을 잡아서 마치 미국과 당당하게 외교하는 것처럼 액션 헐리우드 액션 연출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대화의 내용이라는 게 그 바쁜 상황에서 한 40초 정도를 주고받았다 하면 또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지금 능통하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이. 그럼 통역이 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대화를 했겠어요? 아주 일상적인. 그럼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냅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녹음 내용을 보면 yes 같은 이런 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천신만고 끝에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약속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되잖아요. 아, 미국은 강대국인데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회담 내용 보면 엄청 깁니다. 아니 그것도 한 4년 8개월 정도 해야 되는 내용 같았어요. 제 눈에는. 이거를 48초를 만난 걸 놓고 48초가 아니다. 정확하게 보면 47초다. 뭐 이런 논란. 두 번째, 그 대화에서 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대화 한미 정상 간에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면 거기 한 개 끼우면 되잖아요. 대통령과 양국 대통령은 이렇게 만났지만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외교 라인에서 이런 논의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부속 서류 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귀국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이래야 진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뽀롱이 나느냐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거짓말을 시키려니까 없던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가고 또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양해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예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48조 동안에는 아마 초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런 회담을 할 수 없을 것을 마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대통령실의 후 이제 보고를 보고는 참 정말 기함이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여기서 윤 대통령을 위한 변명 잠시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위험하지만 하십시오. 네. 아니 실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실무진끼리는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48조 만났는데 이게 양쪽에 산술적으로 나누면 24조씩 얘기하고 통역 있고 하면은 10몇 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 보면은 정말 좀 전에 우리 정기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4년 8개월쯤 만난 게 돼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그게 이런 게 조율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 발표한 내용도 사실은 보면은 48조 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실무적으로는 이런 정도까지의 얘기는 돼 있기는 한데 안 된 거는 뭐냐면 국민을 호도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될지에 대한 그게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국민들을 호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여기서 꽤 맞춰야 되고 48조 만난 거기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걸 얘기를 한 것처럼 나오는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담이라는 성격 규정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문법 내에서의 정상회담 뭐 좋습니다. 약식 회담조차도 그게 풀 어사이드인지 뭐든지 간에 뭐가 열리면 양국 정부가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한다고. 그 내용이 그리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잖아요?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그걸 회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이고 한일 정상회담은 어땠습니까? 회담이라고 약식 회담이라고 이제 언론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회담 이후에 뭐가 안 나왔어요. 성명문을 내잖아요. 약식 회담이어도. 근데 그것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나 조율이 됐건 안 됐건 현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기 때문에 한미 정상 이제 저는 이번 해외 순방 두 번째 해외 순방은 이 새끼가 묻어버린 5박 7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 새끼라는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일단 그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승인 안 해주고 나한테 눈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나한테 눈 쪽팔려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 지금 외우겠어요? 저희 지금 외우잖아요. 자, 이게 어떤 사정으로 나온 겁니까? 네,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던 초청 대상이 아닌데 갑자기 초청된 자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런 회의를 같이 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앞에 있고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사담으로 나눈 그 이야기가 실린 겁니다. 네네. 사적 대화인가요? 자기들은 사적 대화라고 그러죠. 근데 네.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가서 하는 언어와 행동이 사적인 걸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사적 대화라서 평론가님 그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보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이거 사적 대화니까? 그럼 사적 대화는 욕해도 돼요? 사적 대화는 욕해도 되냐고. 아니, 왜 저한테 아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새끼라는 발언을 쓰지만 지금 지상파나 종편 같은 데서는 이 새끼라는 이 녀석, 이 XX. 이 XX로 쓰고 땡땡. 이 새끼로는 못 쓰죠. 뭐 전파 네, 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처리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쓰게 되면 방통 심의에 걸리죠. 방통위에 이제 걸리죠. 그러면 사적 대화는 하여튼 욕을 해도 된다. 아니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공사석이 어디 있느냐, 공적 인물이 모든 해외 공식 활동에서 나오는 발언은 공사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굳이 그걸 사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럼 사적 대화면 청와대 우리 그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은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 사적으로는 욕도 해도 되네요? 원래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여러분 정치활동 하시면 동네 가서 선후배나 유권자로 술 마실 때 나이 어린 애 보고 이 새끼 이렇게 합니까? 저기는 또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옆에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분보다 몇 살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서 동행하고 가는데 그분 앞에서 이 새끼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저는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 이제 이때부터는 견해차를 가지고 우리 좀 따져봐야 돼요.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하는 파, 나는 거기에 동의하는 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자 사적 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적 대화는 욕해도 됩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뭐 초기 발표가 잘못됐다고 저도 이제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 그 사적 대화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그것도 국제 행사장이에요. 국제 행사장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건넨 말이 어떻게 사적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사적 대화라고 칩시다. 그러면 실언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박영기가 이 새끼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최민우 기자가 아니 전평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빨리 사과하세요. 이러면 내가 그런 말 했어? 저 박영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뜻 나왔는데 그거 오해하지 말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니까 미안해요. 그거 꼭 전해주세요. 그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상황을 한번 이제 역할극처럼 해볼게요.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김연애 홍보수석이나 누군가 거기에 동행하는 비서진들이 대통령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꺼야 되니까 MBC가 찍었으니까 MBC에 바로 이거 내 그냥 진담이 아니고 농담처럼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찍은 니한테도 미안하니까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달라. 미안. 내 잘못했어.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준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대충 만난 사람마다 이 새끼 저 새끼 다 하는 게 습관인데 내가 쓰는 이 새끼는 욕이 아니야. 내 그냥 좋은 친근한 표시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미친 듯이 앉아서 요새 이 새끼도 쓰니까 내가 미친 듯이라는 표현도 쓸게요. 미친 듯이 앉아서 그걸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따지고 있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이 원래 어느 습관이 저러니까 참 이해하고 넘어가자. 근데 미국한테 찍히면 안 될 건데 어떻게 하지? 대체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보세요. 예. 이 새끼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에 있는 분들 아니고 대한민국 여의도 있는 분들을 향해서 했다. 그럼 여의도에 있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새끼가 되고 해명을 그따위로 해요. 자, 그따위 왜냐면 저도 해명.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네. 해명을 그따위로 해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아니고 뭐라고요? 날리며. 그래가지고 제가 녹음실에 있는 고성능 이어폰으로 제가 다 들어봤어요. 예. 명확하게 바이든이에요. 아니래잖아요. 자, 좋아요. 그따위 해명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따위 해명을 저희가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영상을 잠깐 만나보시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박 장관의 말은 영상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한 평론가가 그따위 해명이라고 비판한 강도 높게 비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이 내용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브리핑을 듣고 재질문했거든요. 재질문한 다음에 표정 보여주세요. 자, 이런 표정입니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가 민주당이냐고 되물었거든요. 민주당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저 표정으로 브리핑을 듣고 나서 질문한 다음에 딱 저 표정으로 반응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잖아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좀
이성을 찾고 되찾고요. 아니 이성을 먼저 잃으신 분은 정기한 평론가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성을 잃었다기보다는 제가 청와대 우리 홍보수석님이 이성을 잃은 것 같아서 예.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담은 해도 됩니까? 사담에는 욕. 정리해 주세요. 사담은 할 수 있는데 욕은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그 사담의 내용이 제가 그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 논리에 제가 대통령실 논리에 확실히 녹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담은 해도 된다. 그 사담으로 욕도 해도 된다. 세 번째 사담으로 욕할 때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 새끼 저 새끼라도 해도 된다. 네. 그 대답이죠. 대통령실 이야기는. 그거는 인정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매국노가 네. 야당 의원들이네. 예? 아니 야당 의원들은 아무 말을 안 했어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우리 재정 기여를 놓고 세계적인 기금을 마련한 그 컨퍼런스에 아무런 논평도 한 바도 없어. 맞아요. 그걸 내라고 하거나 내지 말라고 하거나 한 말 자체가 없어. 네. 그런데 이미 욕을 할 걸 예견하고 네. 거기 가서 사담으로 야당 새끼들 때문에 이 돈 못 낼 수 있으니까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바이든도 언급 안 했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하니까. 이걸 듣고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 시청자들이 각자의 저는 몫으로 좀 나눠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분이 좀 젊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한국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거 이전에 저는 저분이 기자였습니다. 저도 신문기자 출신이었고요. 저분은 방송기자 출신 아니에요. 기자도 했고 앵커도 했고 다 MBC 하셨죠.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까지 하고 그러면은 최소한 자신의 몸 안에는 DNA가 기자라는 저널리스트라는 것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소비자나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장면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것은 저분이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 사실을 저렇게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면서 마치 말도 꺼내지 않은 야당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 새끼 저 새끼라도 욕해도 된다는 것까지 공인해주는 저 직업관 시대정신 또는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자세에 저는 크게 낙담과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거를 너무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자 짚을 건 한번 짚어보자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야당의 뺨따구를 이렇게 후려갈겼던 적이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나가가지고 이거 내가 민주당 야당 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전혀 없죠. 전혀 없지요. 예. 지금 좀 전에 정의원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해명을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실제 김은혜 수석은 뭐 앵커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자는 그 다른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어떤 팩트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맞거든요. 바로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볼 줄 아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수석도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2시간 정도, 12시간 가까이 지나서 저런 해명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김은혜 수석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 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는 드러날 수 있는 게 만약에 예. 저 논란이 됐습니다. 예. 보도가 됐어.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나는 바이든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들은 사람이 있어요. 박진. 네. 또 옆에 누군가 있었겠죠. 그걸 수행원들이 있었고 말한 사람, 들은 사람이 2명쯤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이든이 아니라는 거,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나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고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사실은 요렇다고 자기들 팩트 체크 들어갔겠죠. 예.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 그렇게 했는데 예. 요게 요 정도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쪽으로 한국으로 그냥 화살 하나 쏘면은 예, 예. 저 새끼들은 내 어떤 돌팔매를 맞아도 큰 문제 없을 거다. 예, 예. 안이하게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요거든 저거든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김은혜 수석이나 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저런 거짓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테고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더 그 말은 분명하게 했다. 네. 바이든이다. 예. 요걸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본인들이 억울하면은 정정보도 그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방송 이 지상파 3사가요 똑같이 다 갖다 썼습니다. 똑같은 자막으로 똑같은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방송 3사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대통령실이 반박한 거와 다름없고요. 그리고 이런 해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정도는 이렇게 해명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예전에도 비슷한 욕설 논란, 비서거 논란이 있었는데, 뭐 YS 추도식 후보 시절에 했었던 넥타이 논란이라고 저희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도 대충 이제 아사모사하게 이 사건을 덮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명하면 괜찮을 거다. 그 인식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둘째로 민주당이랑 국내에 가서 쇼부 보면 다른 아젠다 던지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지지층은 얼마든지 결집할 수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나오는 국정 지지도가 30% 초반 나옵니다. 요 정도만 안고 가도 나는 국정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분명히 작용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해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권은 이미 이제 먹었고 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겠죠. 국민 눈치는 보겠으나 일이 터지잖아요. 그때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평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추론할 수 있어요. 솔직한 고백, 인정, 그리고 짧은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국민 막 부활을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계속 이렇게 이제 쌓아 올려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뭐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왜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짧은 실책 정도를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끌어올리느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거의 최고 존엄의 수준으로 관리를 받거나 또는 직언을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절대적 존재가 돼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걸 저런 방식으로 우회해가지고 이상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설명하고 마치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들리는 말도 단어도 조작해서 바꿔버리잖아요. 네. 자,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100% 커버를 쳐줘야 된다. 는 이런 강박 안에서 있다. 그러면 그 강박이라는 것은 아까 그 우리 최정함 편집인께서 말씀하셨던 누군가가 배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워낙 최고 존엄의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직언을 못하는 상황. 혹시 심기를 0.1%라도 건드리는 순간 그냥 땅그랑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감싸고 가자고 하는 큰 착고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추정을 해보면 대통령님 저희가 이제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거나 먼저 좀 선 사과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 이 새끼가 이게 이렇게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좀 얘기하셨잖아요. 혹시나 자기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누군가 이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굴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자. 거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참모들은 이제 저렇게 해서 꼼짝도 못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신기보자하고 대통령은 실언을 하더라도 짧은 해명을 통해서 이제 저 상황이 해결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참모들의 태도를 통해서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야 이 새끼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혹시나 추론입니다. 저도 듣는 이야기는 욕을 입에 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게 예사래. 그래서 나는 오늘 점심 먹다가 우리 동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을 쓰느냐고. 우리도 술 많이 취하면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회사에 출근하면 아무리 내보다 직급이 좀 낮은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은 쓰기가 어려워요. 네. 또 친구들 간에 이렇게 만나도 이 새끼 저 새끼 술채서 한마디씩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이 말을 쓰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어느 습관에 이 새끼 저 새끼를 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사적으로 이 새끼를 쓰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고. 내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각하는 생각의 길,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패턴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습관이 이 새끼 저 새끼가 있어서 자 이준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는 야 그거 직접 들어본 놈 누가 있느냐고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대통령 보호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이번에 이제 들렸는데 예.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 그러면- 새끼라는 말은 인정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 우리 정기한 평론가 취재에 따르자면 실제 대통령실에 가까운 어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가깝든 멀든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 그렇죠. 네. 평소에 대통령의 어느 습관 중에 아,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은 많이 쓰고 예.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말려줘야 되는데 예. 그럼 이 이야기를 실제로 제가 기자 출신으로서 평론 활동을 하지만 처음 듣는 것이냐 예.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오늘 미국 가서 그 새끼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을 비롯한 윤핵관들 예. 대통령을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예. 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제가 확인해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몇 번쯤 이 새끼 저 새끼 한 소리를 들었는지. 어. 그러면 대통령의 어느 습관 중에 그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아니에요. 옆에서 그 말을 못 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습관이 있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대통령이 되어도 그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직언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는 이들이 정권을 공동으로 만든 책임자들 아니에요? 5년 동안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이끌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을 자유자재로 내뱉고 있는데 사적이라고 받아들이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예. 정책은 잘못되고 방향은 우리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홍보수석의 저런 해명,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입에 익어 있는 것 평소에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거기에 제어하지도 않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맞냐고요. 내가 뽑아준 대통령이 저래도 되냐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래도 되냐고요.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현 평론가의 말씀에 동의하는 분을 일단 한 명 모셔오겠습니다. 이미 뭐 그 얘기를 제기하신 분이 계시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물을 머금고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선당우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우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우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우사였습니다. 이렇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주장을 했죠. 예, 실제로 대통령이 그랬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고 지금 전기현 평론가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윤핵관들은 다 들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후보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YS 추도식 때 넥타이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넥타이 색깔을 체인지했었어야지. 이 새끼야 넥타이 색깔을 체인지 어떻게 들어야 돼? 이게 전 국민 듣기 평가. 이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도 새끼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 때만 하더라도 후보 시절에 이제 뭐 수행 비서가 넥타이를 가져올 때 뭐 마음은 급하고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욕설 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후보 시절에 또 확인도 되지 않는 영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준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야기,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이야기, 이게 이제 평소에 저분이 어떤 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거 이제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저분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느냐,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있느냐, 자격론에 대해서는 뭐 욕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 할 수도 있지. 욕자의 할머니가 뭐 식당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언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콘크리트 30%는 우리 대통령이 기분 나쁘면 야당 의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되고 자기 당 대표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되고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되느냐? 아마 오늘 이런 해명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은 이 새끼만 했는데 왜 정계환이라는 저 새끼까지 붙이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보통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요. 예.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예. 저는 제가 모시는 대통령이 비록 제가 지지를 했든 하지 않았든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뭔가 좀 포용, 그다음에 넓은 해량,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 이런 걸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좀 더 높여주고 정말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어 습관에 이 새끼 저 새끼를 입에 달고 다닌다는 것은 나는 그 대통령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선 불복하시는 겁니까? 아, 그런 불복이 돼요? 아니, 왜 저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바꾸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국민이 제 회초를 들어야 되죠. 예. 그러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마 더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사태가 터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여당 정치인들의 이런 어떤 뭐랄까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게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경 전 최고가 YTN에서 인터뷰한 거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국 우리의 이익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저거는 방송을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수준 높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자, 그래요. 뭐 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성동, 정진석 이 두 분은요. 언론 인터뷰 보면 가관입니다. 아, 진짜 가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국정 지지도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일단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해법이 필요한가? 재언, 조언을 해드리자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야당의 반발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과의 당위성, 이거 뭐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장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합니다. 다음 주에 2번 정도는 기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 그 대목만 좀 얘기를 해보죠. 최정환 편집이. 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기 전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 국회의원들한테도 사과해야죠. 그래 대국민 사과 미국에서도 하시고. 아니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이라고 언급한 것도 아니고 미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했으니까 사과는 비공식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해법은 네.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네. 그게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 그 이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 국내에 들어와서도 실제 대국민 사과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 그 저는 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예.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야당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당 의원들한테 그냥 똥물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넘어가야 가는 게 이 사태를 푸는
제일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자, 최민우 기자. 저도 만약에 도어 스태핑 때 기자들한테 아유 뭐 그런 사적 대화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뭐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진짜로요? 네 하실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기 참 싫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붙어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좀 고민을 할 텐데, 일단 저는 미국보다 예. 야당과 맞짱 뜨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런 해명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건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건 네. 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대표적인 불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원내대표 되고 나서 참 정제된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 야당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 대통령 순방 중이니까 순방 중일 때는 조금 그런 공격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맞짱 뜨자 한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현 평론가? 그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이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언론 좀, 탓이다. 아니요, 좀 언론의 좀 수준 높은 판단이 필요하다.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요, 언론이 좀 수준 높은 판단하셔. 도어 스태핑 때요, 언론사 질문하지 마세요. 그 수준 높은 판단하려면 질문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아니 수준 높은 판단은 언론이 해야 돼요. 그 발언한 당사자가 수준 높은 판단을 해야 돼요. 예. 무슨 앞뒤 말이 되는 소리. 참고로 저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 뭐 저도 조심은 하겠습니다. 검사들 요새 겁이 나서 그렇던데 제가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해명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 전에 제가 좀 정말 웃자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국 가서는 사과하지 말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국회 쪽에 사과하지 말고요. 그 사실 내가 한 말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이니 양해해 주세요. 그러고요. 한국 돌아오세요. 민주당 만나면요. 사실은요. 내가 미국 바이든하고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한 거니까 그 야당 오해하지 마세요. 이래서 각기 다른 얘기를 양비론으로 양쪽 다 문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거 이쪽에 사과 저쪽 사과 할지 말지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지금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NCND라고 있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들어가라. 이 예.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예.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놓는 해법, 또 해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설득시키는 과정이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잘라놓고 보면 그것이 엉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연결을 다 해놓고 보면 엉터리라는 것이 원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국민들이 어떤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거기다가 특이한 대통령의 스타일을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추앙하면서 대통령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적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막 밀어붙여서 가는 데 대해서 모든 부담이 거꾸로 대통령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의 출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리수를 계속 두면서 국민들의 열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돌아오셔서 정말 이 체계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다시 질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마음을 좀 되돌아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프리미어스 최초 공개로 함께하고 있는 정치본색 스페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계신데요. 전개환의 정치본색이냐.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PD가 또 그렇게 썼을 수 있겠네. 아,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김원혜 홍보수석 참 여러분들하고 우리 친해놔야 되는데 뭐 완전히 지키겠습니다. 야, 저는 뭐 아무튼 제가 뭐 방송 진행하면서 여당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비판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과 기계적 중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의 상식을 좀 보고하는 차원에서 여러 비판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 때는 사적으로 지인을 동행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 포착된 장면들이 약간 오묘하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민우 기자, 어떤 네. 상황이죠? 네,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연설물을 추정되는 문서를 가진 채 대통령실 직원에게 그것 말고 저것에서 사진 촬영해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후 대통령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간중간에 박수를 유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박수를 과하게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박수 유도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어떤 김건희 여사가 연설의 총감독관이냐,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고 이제 직원이나 밑에 이제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할 때 손가락질로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여지는데 불편하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 최정환 편집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저게 뭐 그렇게 나쁜 장면일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영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사람이 막고 있으면 실제 뒤에서 그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그 시야를 가리고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연설을 잘 볼 수 있도록 네. 이쪽으로 좀 가서 비켜줄래 하는 그런 정도의 제스처인데 예. 너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닐까 네. 하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변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이게 내 사진을 그쪽에서 찍지 말고 다른 쪽에서 찍어달라, 이제 이런 식의 분석도 나왔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정기현 평론가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 최정한 편집인이 대통령이고 예. 이제 사모님이 영부인이에요. 예. 유엔 연설을 합니다. 제가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행동할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디 조용히 숨어서 남편이 잘하기를 막 마음속으로 되게 바라면서 진심으로 박수도 이렇게 치겠죠. 왜냐, 남한테 너무 크게 치면 남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막 거기서 예를 들어 막 아까처럼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 막 이렇게 치면 어떤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부추기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오히려 돋보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자신으로 인해서 조금 대통령이 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느낌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맞죠, 편집인님? 그런데 뭐 대통령 부인인 저기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뭐 가정할 수는 있지만 저 장면을 통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디어 본인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저렇게 행동으로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연설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설문들이 내하고 원래 공감한 내용대로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가 잡히는데 뒷사람을 잘 보이게 할 게 아니라 예. 자기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보이고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각도에 하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박수친 장면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까 아마 영상이 여러 편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다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눈은 무언가를 꾸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걸 빨리 이렇게 하라고 손짓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네. 저런 장면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 정도 진행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가 심히 유감이 될 정도로 저분의 다른 행동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제가 윤핵관 약간 여기서 물귀신으로 끼워 넣을게요. 예. 아마 대통령실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윤핵관들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떤 행동 패턴과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 장면을 보고 우리 최정한 편집인처럼 깜짝 놀라는, 그럼 너무 지나치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정반대로 김건희 여사를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저 장면을 봤을 때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나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나뉘어질 것 같아요. 예.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저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드러나지 않도록 잘 조절이 됐는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 아, 그리고 평소에 내가 대통령실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 화면 하나만 놓고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장면, 얼굴,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포지션, 또 파워, 또 실제로 액션 스타일, 영어로 다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위치나 그 다음에 그 힘 또는 평소에 의사결정 실행하는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그 이번 순방은 그러니까 지난 그 나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5박 7일의 순방은 김건희 여사가 더 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주목을 덜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내조를 그동안 약속을 해왔는데 사실상 조용한 내조는 아닌 것이잖아요.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전제하고 본다면 이번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윤핵관을 아까 이제 결부시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요. 최민영 기자. 저는 최정한 편집위님과 좀 결을 좀 같이 가고 싶은데요. 네.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유엔 총회에 처음 데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상들이 있는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또 사진 촬영하라고 여기서 저렇게 가라고 하는데 사진 기자라고 하면 예. 보통 큰 카메라 들고 가는데 앞에 지나가는 직원 보면 그냥 폰카를 들고 스마트폰. 가요. 네,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예. 그냥 개인 기록용 때문에 부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물론 영상만 봤을 때는 박수를 유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박수를 유도하는 거면 옆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또 그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박수를 쳐야겠죠. 근데 네. 영상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만 칩니다. 하기 때문에 박수를 유도하는 거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 다만 네네. 다만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남녀 평등 시대지 않습니까? 네. 옛날 말에 남아이런 중천금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김건희 여사님은 네. 여아 이런 중천금 네. 행동을 자제하고 네. 조용히 내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네. 여아 이런 중천금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본색 스페셜 뭐 세 분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는데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좀 김 여사께 그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가장 힘이 센 라인은 바로 이제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설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 본다면 뭐 최근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한다고 뭐 50명 넘게 내보냈지만 아직 굳건한 라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전히 굳건한 게 김건희 라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과연 그것은 진실인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김 여사님께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면 아까 우리 최민희 기자 들었으니까 정기한 평론가? 저는 조언보다는 이제 초대형 사고가 터지는 이제 예고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까 뭐 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 힘을 장악하고 있다. 뭐 조금 전에 아까 뭐 50명 정도 잘려 나올 때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의 라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장제원 쪽에서 밀어넣었던 사람 대선 공로자 중에서 현재 김건희 여사와 업무 뭐 조율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잘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러냐 50명이 네. 아니면 대다수가 그러냐 예. 절반 정도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적 판단하는 바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김건희 라인 쪽에 서지 않은 사람이 다 잘려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 설은 청와대 출신 행정관으로부터도 나오고 윤핵관 쪽에서 밀려난 사람들로부터도 나오고 실제로 비윤이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나오고요. 예. 또는 관료 출신 중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행보가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럼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걸 의문이다, 의혹이다. 야, 이거 소설 쓰지만은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겠으나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여러 부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뭔가 작동하는 게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유엔과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미국 순방 과정에서 아까 손짓 이런 걸로 어떻게 보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일단 조용한 내조는 완전히 하지 않는다.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영빈관 신주가 관련해서도 실제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공개되고 나서 바로 그거죠. 공개되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제한 거는 그 전날까지 모르고 있다가 공개된 거 보고 대통령이 뜨가고 바로 중단했는데 이 패싱의 과정이라는 것이 과연 대통령에게 직보가 되지 않았겠느냐,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자, 역시 김건희 여사의 실체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실에 누군가 들어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면 누구를 가야 되는지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 가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누가 가장 밀접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나라가 잘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든 회복되지 않든 5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겠다고 확고부동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의 평상시 문법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정치적 행위를 이미 획득한 권력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행동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고는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각오와 행동과 결단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필연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제가 올 던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오늘 이 방송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다시 연결해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이 예언이나 예고가 아니라 이미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결되는 것은 초대형 사고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제와 가정이 있죠. 정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더 거고. 무서운 것은 정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 초대형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정, 정부에 대한 걱정, 국가에 대한 우려. 전기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최정한 편집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옆에 있다 등골이 오싹해진 듯한 느낌, 거의 뭐 핵 공격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정도로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할 때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말고 그때 이제 제2부속 활동하게 말하든지 안 그러면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좀 제대로 된 보좌를 하라. 그리고 보좌를 하게 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정말 영부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고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때는 제2부속실이 아니고 대통령 부속실을 함께 쓰면서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어떤 내려가는 지시를 대통령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좀 전에 그 얘기됐던 대로 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매듭지을 사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실제 이제 나토 순방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여러 가지 장신구류 뭐 이런 것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실
갔다 오고 난 뒤에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사실 순방 효과가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떨어졌고 예, 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다시 이제 30%대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모든 다른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해외 순방을 갔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번의 해외 순방 짧은 기간 2개가 오버랩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하나는 그 김건희 여사,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그 서류 그 연설문을 넘기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약간 오버랩되는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실제 그런 걱정들이 국민들이 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말과 함께한 정치본색 스페셜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국내에 복귀해서 국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걱정과 우려가 담겨 있는 그런 방송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과감한 결단으로 어떤 그 기존에 문제되어 왔던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거듭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스픽스의 최정합 편집인 최민우 기자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본색 스페셜이었습니다. 정치본색 스페셜은 이렇게 뜨거운 주제들을 놓고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좀 더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 오늘 또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